요정들과 구두장이.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구두를 만들어 팔며 살아왔지만 요즘은 일이 끊기고 가죽 살 돈조차 남지 않았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는 늘 정성껏 구두를 만들었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어느 날 마지막으로 남은 가죽 한 장을 보고 구두장이가 말했어요. 이걸로 마지막 구두 한 켤레나 만들어야겠군.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시작해야지. 그는 가죽을 조심스럽게 잘라 책상에 올려두고 작은 촛불을 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는 어제 잘라둔 가죽이 멋진 구두 한 켤레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누구나 탐낼 만큼 아름다운 구두였죠. 놀란 구두장이는 곧바로 가게에 진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손님이 다가와 이 구두 너무 예쁘네요. 제가 살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 손님은 비싼 값을 치르고 구두를 사갔고 그 돈으로 구두장이는 다시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또 가죽을 잘라 책상에 놓아두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다시 마법처럼 새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밤 가죽을 놓아두면 아침에는 멋진 구두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구두장이는 점점 형편이 넉넉해졌고 가게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의 구두는 멀리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고 작은 가게는 활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구두장이와 그의 아내는 늘 궁금했어요. 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구두를 만들어주는 걸까? 어느 날 밤 구두장이는 아내와 함께 몰래 숨죽여 기다렸어요. 촛불을 끄고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방 한 구석에 숨어 지켜봤어요. 그리고 자정이 되자 작고 귀여운 요정 2명이 창문 사이로 쑥 들어왔어요. 작고 맑은 눈, 장난기 가득한 얼굴. 그들은 알몸으로 쿡쿡 웃으며 재빠르게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은 마치 바늘처럼 날렵했고 실은 하늘의 빛처럼 반짝였어요. 눈 깜짝할 새 구두 한 켤레가 완성되었고 그 모습을 본 구두장이 부부는 감동에 벅차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내가 말했죠. 저렇게 벌거벗고 일하다니 옷이라도 선물해드려야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그만 옷과 따뜻한 신발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요정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과 부드러운 천을 골라서 밤새도록 바느질을 했답니다. 다음 날 밤 그 옷과 신발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숨죽여 기다렸어요. 자정이 되자 요정들이 나타났고 책상 위에 옷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어요. 그들은 기뻐하며 옷을 입고 서로를 바라보며 빵긋 웃었어요. 그 후로 요정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고 두 손을 맞잡고 창문을 넘어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요정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두장이는 여전히 정성껏 구두를 만들며 그 따뜻한 기억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갔답니다.
사자와 생쥐. 옛날 푸르고 조용한 숲속에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은 솔솔 불어와 새들의 노래와 어우러졌죠. 그 숲엔 거대한 사자 한 마리와 아주 작고 소심한 생쥐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사자는 이 숲의 왕이었어요. 힘도 세고 포효 소리만으로도 다른 동물들이 벌벌 떨었죠. 그리고 오늘도 사자는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배고픈 생쥐 한 마리가 먹이를 찾으러 나왔다가 그만 사자의 커다란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누가 감히 나의 휴식을 방해하는 거지? 깜짝 놀란 생쥐는 사자의 몸 위로 굴러 떨어졌고 심장은 두근두근, 다리는 덜덜 떨렸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꼬마 녀석이 감히 내 몸 위로 기어오르다니. 내가 널 한 입에 꿀꺽 해도 모자라겠군. 사자는 생쥐의 꼬리를 잡아 들어 올려서 입속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다급해진 생쥐는 두 손을 싹싹 빌며 말했죠. 사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너무 작아서 사장님이 먹어도 배도 안 찰 거예요.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는 제가 분명히 사자님께 은혜를 갚을 날이 올지도 몰라요. 하긴 너까지 거 먹어봐야 더 배고파지기만 하겠다. 아니 그런데 네가 은혜를 갚는다고? 그 말 참 재밌네.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좋아. 특별히 오늘은 봐주도록 하지. 하지만 다음번엔 조심하라고. 그렇게 생쥐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에 다급히 도망쳤답니다. 그 후 사자는 곧 생쥐를 잊어버렸지만 생쥐는 그날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며칠 후 사자는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무거운 밧줄이 사자의 몸을 칭칭 감았고 공중에 매달리고 말았죠. 이거 뭐야? 나를 이렇게 가둔다고? 누구 없느냐? 여기서 꺼내줘. 사자의 거대한 몸이 요동쳤지만 단단한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진 사자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죠. 누구 없어요? 무서워. 이 소리는? 사자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사자의 울부짖음을 들은 생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생쥐는 곧장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사장님, 이런 곳에...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가 정말로 와준 거냐? 하지만 이건 너무 굵은 밧줄이야. 넌 작잖아. 작아도 할 수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생쥐는 날카로운 앞니로
밧줄을 갈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생쥐는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끈기와 성실함으로 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툭! 생쥐의 끝없는 노력에 밧줄 하나가 끊어지면서 덫이 저절로 풀리고 사자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네가 나를 구했구나. 사자님이 그때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자는 더 이상 작고 약한 동물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자와 생쥐는 진심 어린 친구가 되어 숲속을 나란히 걷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여우와 포도. 어느 화창한 여름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내려오고 시원한 바람이 나무 사이를 살랑살랑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숲속을 털이 부드럽고 주황빛이 도는 여우 한 마리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죠. 여우는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눈도 반쯤 감긴 채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뱃속에서는 꼬르르 소리가 났고 혀를 쑥 내밀며 이렇게 중얼거렸죠. 덥고 배도 고프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햇살은 따사롭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지만 여우는 그런 풍경을 볼 힘도 없었어요. 어느덧 숲길을 걷던 여우는 눈앞에 넝쿨나무가 우거진 작은 언덕에 다다랐고 그 순간 여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포도다. 저 포도만 먹으면 배가 든든할 거야. 먹음직스러운 게 아주 달콤하겠는걸. 여우는 냉큼 점프했어요. 으짜, 으짜, 하지만 포도는 너무 높이 달려 있었어요. 너무 높아. 여우는 다시 한번 도전했어요. 자, 뒷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최대한 높이 뛰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닿지 않았어요. 아무리 뛰어도 안 닿아. 이건 못 따겠어. 여우는 포도를 올려다보며 불만 가득한 말투로 말했어요. 저 포도는 분명 시고 맛없을 거야. 괜히 먹었다가 아픈 이로 상처만 나겠네. 그리고는 뒤돌아서 획 가버렸어요. 탐스러운 포도들을 뒤로 한 채 말이죠. 토끼와 거북이. 푸른 숲속 햇살이 반짝이는 초원에 귀가 쫑긋한 하얀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반짝이는 붉은 눈에 솜털 같은 꼬리를 가진 아주 귀여운 친구였지만 자기가 얼마나 빠른지 늘 자랑만 하고 다니는 잘난 척 대장이었답니다. 나처럼 빠른 동물은 없지. 한 번 펄쩍 뛰면 5걸음은 훌쩍. 토끼는 혼잣말처럼 또 누가 들으라는 듯이 말하곤 했어요. 어느 날 잔디밭을 느릿느릿 기어가던
거북이가 있었어요. 거북이는 단단한 초록 등껍질에 짧은 다리로 또박또박 걷는 아주 조용한 친구였어요. 늘 천천히 움직이지만 언제나 자신만의 속도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죠. 토끼는 거북이를 보자마자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어이, 거북이! 너처럼 느린 녀석도 숲속에 살 수 있구나. 혹시 어디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건 아니지? 거북이는 느릿느릿 고개를 들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꾸준히 가면 언젠가는 꼭 도착하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방향이 중요한 거지. 토끼는 깔깔 웃으며 놀리듯 말했어요. 그 느린 다리로 어딜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랑 달리기 시합이라도 해볼래? 네가 이기면 내가 널 빠른 거북이님이라고 부를게. 진짜 한번 붙어보자. 거북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시합해보자. 하지만 난 천천히 가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숲속은 아침부터 시끌시끌했어요. 오늘은 숲속에서 아주 특별한 달리기 시합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새들도 지저귀고 친구 동물들도 하나둘씩 모였죠. 출발선은 나무가 울창한 숲속 입구. 결승점은 저 멀리 연못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앞이었어요. 그 사이엔 풀밭과 언덕, 굽이진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죠. 토끼와 거북이는 출발선에 나란히 섰어요. 숲 친구들은 양 옆에 줄을 서서 응원했어요. 그리고 작은 다람쥐 심판이 외쳤어요. 하나, 둘, 셋, 출발! 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토끼는 번개처럼 쏜살같이 뛰어갔어요. 역시 난 빠르지! 토끼는 풀밭도 언덕도 나무 사이도 펄쩍펄쩍 뛰며 앞질러 갔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 거북이는 조용히 그리고 착착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한참을 달리던 토끼는 중간쯤 있는 느티나무 앞에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본 토끼는 거북이가 아직 언덕도 넘지 못한 걸 보고는 킥킥 웃었죠. 저 느림보는 아직도 저기야? 이 정도면 점심 먹고 낮잠을 자도 이기겠는걸? 토끼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부드러운 풀잎 위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졸려. 진짜 조금만 자야겠다. 하지만 토끼는 쿨쿨 스르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사이 거북이는 조용히 묵묵히 걸어왔어요. 언덕을 넘고 오솔길을 지나 어느덧 토끼가 자고 있는 나무 앞까지 왔어요. 거북이는 토끼를 보며 살짝 웃었어요. 진짜 편하게 자고 있잖아.
나도 조금 쉬고 싶기는 한데. 아니야,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거북이는 다시 착착 결승선을 향해 걸어갔어요. 햇빛 아래 땀방울이 반짝였지만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연못 옆 커다란 바위 앞에 도착한 거북이는 마지막 한 걸음을 디뎠어요. 우와, 드디어 도착했어. 잠시 뒤 숲속에 우와, 거북이다 하는 동물 친구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토끼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며 일어났어요. 뭐지? 지금 무슨 소리지? 설마? 토끼는 허둥지둥 일어나 결승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결승선 앞에는 이미 거북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거북이가 벌써 도착했다고? 진짜로? 토끼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귀는 축 늘어졌어요. 이럴 수가, 내가 낮잠만 안 잤어도. 주위의 동물 친구들이 거북이를 향해 박수를 치자 토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웃으며 거북이에게 다가갔어요. 약속은 약속이지. 거북이, 아니, 빠른 거북이님. 정말 대단했어. 축하해. 그러자 거북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천천히 가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으면 도착하니까.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졌지만 다음에는 꼭 이길 거야. 하지만 이번엔 진심으로 축하해.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해서 오늘 시합에서 이긴 건 바로 거북이였답니다. 빠르다고 해서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꾸준함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힘이랍니다. 헨젤과 그레텔. 옛날 아주 깊은 숲속 작고 허름한 오두막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빠는 가난한 나무꾼이었고 새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집안에 먹을 것이 바닥나자 새어머니는 조용히 아빠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들을 숲에 데려다 놓고 오는 게 어때요? 아빠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아이들을 숲에 버리자고요? 아이들이 있어봐야 먹을 것만 더 줄어들잖아요. 이러다 우리도 굶어 죽겠어요. 새어머니는 끝내 아빠를 설득했어요. 내일 아침 숲 가장 깊은 곳에 두고 오면 절대 집으로 못 돌아올 거예요. 그날 밤 헨젤은 우연히 그 말을 듣고 말았어요. 잠든 척하던 헨젤은 모두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주머니에 반짝이는 하얀 자갈을 가득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헨젤은 걸으면서
주머니 속 자갈을 하나씩 몰래 떨어뜨렸어요. 조금씩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요. 숲 깊숙한 곳에 도착하자 아빠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길이 험하니 여기서 이걸 먹고 잠시 쉬고 있거라.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어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두 남매만 숲에 남겨졌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숲에는 이상한 소리들만 가득했어요. 그레텔은 덜덜 떨며 말했어요. 오빠, 무서워.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자갈로 길을 표시해뒀어. 달이 떠오르자 자갈들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반짝이는 자갈들을 따라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깜짝 놀란 새어머니를 향해 그레텔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뿌려둔 자갈 덕분이에요. 며칠 뒤 또다시 끔찍한 계획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새어머니가 밤새 헨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헨젤은 자갈을 구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조심조심 자갈 대신 빵 조각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숲속의 새들이 모두 쪼아먹고 말았죠. 그날 밤 헨젤과 그레텔은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걷고 또 걷던 두 남매 앞에 기묘한 집 하나가 나타났어요. 지붕은 설탕, 벽은 초콜릿, 창틀은 쿠키로 만들어진 꿈속에서나 볼 법한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우와, 진짜 집이야. 한 입만 먹어도 되겠지? 살짝 쿠키를 뜯어먹던 그때 집안에서 늙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처음엔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그 할머니는 사실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변장을 한 무서운 마녀였어요. 마녀는 헨젤을 작은 우리에 가둬서 살을 찌우려고 했고 그레텔에게는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손을 내밀어 봐라. 얼마나 살이 올랐는지 만져보게. 마녀는 눈이 나빠서 헨젤의 손끝만 만져볼 수 있었어요. 헨젤은 매일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내밀며 살이 안 찐 척 속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녀는 말했어요. 이제 됐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오늘은 헨젤을 요리해 먹어야겠구나. 그레텔, 오븐을 태워라. 어서! 그레텔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여기요. 안쪽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마녀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레텔은 힘껏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오빠, 어서 나와. 이제 괜찮아.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녀가 숨겨둔 보물을 챙겨 숲을 빠져나왔죠. 두 남매는 결국 아빠와 다시 만나 따뜻한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어머니는 사라져 있었고 이젠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게 되었답니다. 루비의 초록 그림자. 풀벌레 소리가 낮게 울리고 나뭇잎 사이로 별빛이 조용히 내려앉은 숲속 마을에
루비라는 수달이 살고 있었어요. 루비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예요. 숲속 학교 친구들 틈에선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고 조용히 만들기를 할 땐 누구보다 집중하는 아이였죠. 그런데 요즘 루비 마음엔 자꾸만 시끄럽고 커다란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숲속 학교 루비와 같은 반엔 반짝이는 눈, 큰 웃음소리, 언제나 무대 한가운데에 있는 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도 발표 시간에도 푼이는 늘 앞장섰고 친구들은 푼이 곁에 모였죠. 푼이는 루비에게도 다정했어요. 루비야, 이 스티커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 우와, 너 글씨 진짜 예쁘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루비는 그런 푼이가 가끔, 아주 가끔 얄밉다고 느껴졌어요. 어느 날 체육 시간 친구들 모두 들뜬 표정으로 달리기 시합 준비를 했어요. 출발선에 선 루비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깜짝 놀라 출발이 조금 늦어졌어요. 하지만 루비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렸죠. 푼이는 누구보다 빠르게 앞서가서 결국 1등을 했고 루비는 거의 꼴찌로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루비에게 푼이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루비, 너 또 꼴찌 했네? 그런 푼이의 말에 루비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맞아, 루비는 항상 느려. 꼴찌 수달. 같이 있던 친구들도 따라 웃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놀리지 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은 푼이가 그렇게 말하자 금세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푼이는 실수였을 뿐이었고 금방 사과와 비슷한 말도 했지만 루비는 그날 이후로 푼이의 모든 행동이 더욱더 얄밉고 거슬리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루비는 말하지 않았어요. 푼이가 미워. 이 말은 너무 못된 말 같아서 루비는 속으로만 삼켰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무언가가 점점 자라났어요. 그건 작고 찐득한 초록 그림자였어요. 비교하는 마음, 질투, 얄밉다는 생각. 루비는 자신이 점점 나쁜 아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 무서웠어요. 나는 왜 이런 걸까? 루비는 자기 자신을 자꾸만 책망했어요. 하루는 쉬는 시간에 노루 선생님이 말했어요. 루비야, 무슨 고민 있어? 루비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죠. 선생님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인형 하나를 꺼내 루비에게 주셨어요. 초록색 실로 만든 손바닥만한 그림자 인형이었죠. 이 인형은 네 마음에서 자란 그림자란다. 그림자는 네가 밀어내면 더 커지지만 살며시 안아주면 작아지기도 해. 조금 미워해도 괜찮고 질투해도 괜찮아. 그런 마음도 너의 일부니까. 루비는 그 말을 듣고 그림자 인형을 꼭 안았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루비는 살짝 눈물이 났지만 조금은 따뜻했어요. 여러분, 오늘 만들기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된 재료들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만들도록 해보세요. 푸니는 활기차게 친구들과 웃으며 색종이를 오리고 있었고, 루비는 조용히 혼자 앉아 집중했어요. 루비는 물속 작은 동굴을 색종이로 표현하고 조약돌 대신 작은 점토를 붙여 자신만의 조용하고 포근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노루 선생님이 루비의 작품 앞에 다가왔어요. 루비야, 이건 정말 멋지구나. 소리 없는 물결이 느껴져.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주는 친구는 많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구나. 그 말에 옆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루비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물속 같아. 나도 이렇게 해볼걸. 친구들이 부러워하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루비의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푸니처럼 크게 웃지 않아도, 앞에서 나서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나는 꼭 푸니처럼 살 필요 없어. 나는 루비니까 나답게 살아도 돼. 그날 밤 루비는 그림자 인형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림자는 여전히 초록빛이었지만 이젠 부드럽고 작아졌어요. 오늘도 나답게 잘 살았어. 루비는 그림자 인형을 꼭 안고 별빛을 바라보며 자신에게도 작게 웃어주었답니다. 황금 거위. 옛날 한 마을에 세 아들과 함께 사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지만 셋째 아들은 늘 느리고 엉뚱하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바보라고 불렀죠.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땔감이 다 떨어졌구나. 누가 숲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느냐? 첫째 아들이 당당하게 나섰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숲에 도착한 첫째 아들은 곧잘 나무를 패기 시작했어요.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 말했어요. 얘야, 나무 한 조각만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자 첫째 아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 귀한 나무를 왜 당신한테 줘요? 이건 우리 집 먹고 살려고 가져가는 거라고요. 그 순간 나무도 도끼도 이상하게 무거워지며 움직이지 않게 되었어요. 첫째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둘째 아들이 나섰어요. 이번엔 내가 다녀올게요. 하지만 똑같이 할아버지가 나무를 부탁하자 둘째도 거절했어요. 에이, 귀찮게 하지 마세요. 결과는 같았어요. 도끼는 멈추고 나무는 썩어버렸죠. 마지막으로 느리고 엉뚱하다고 놀림받던 셋째 아들이 말했어요. 그럼 제가 가볼게요. 형들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같은 게 무슨 나무를 해와?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도끼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렴. 숲에 도착한 셋째 아들은 조심조심 도끼질을 시작했어요.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얘야,
나무 한 조각만 나눠줄 수 있겠니? 셋째는 망설임 없이 도끼를 내려놓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여기요. 제가 뗀 나무 중에서 가장 잘 마른 걸 드릴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너의 마음씨에 보답하고 싶구나. 그리고는 큰 나무 아래를 가리켰어요. 저기 뿌리 밑을 한번 봐보렴. 셋째가 땅을 파보자 그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빛 거위 한 마리가 있었어요. 셋째는 황금 거위를 소중히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거위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모두가 그 황금 거위를 만져보고 싶어 했어요. 특히 어느 여관집의 세 자매는 밤에 몰래 거위를 훔치고선 몰래 깃털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가 거위에 손을 대자 손이 떨어지지 않았고, 둘째가 언니를 잡자 또 둘째가 붙었고, 셋째가 놀라서 둘째를 당기자 세 자매가 줄줄이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셋째 아들은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거위를 안고 마을을 걸어갔고, 그 뒤로는 세 자매가 줄줄이 달려서 따라갔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신기해서 따라붙고 손을 댔다가 그대로 쭉 붙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성 안의 왕은 크게 웃었어요. 이렇게 웃은 건 처음이로구나. 사실 그 왕은 웃지 못하는 딸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황금 거위를 안고 줄줄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본 공주는 처음으로 크게 소리내어 웃었어요. 왕은 너무 기뻐서 말했어요. 이 청년이야말로 내 딸을 웃게 한 유일한 사람이다. 내 사위로 삼고 싶구나. 그리고 정말 셋째 아들은 왕의 사위가 되어 따뜻한 성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푸른 코끼리와 얼룩별. 별빛이 바람을 타고 내려오던 어느 밤, 코끼리 마을에 아주 특별한 아기 코끼리가 태어났어요. 막 세상에 온 작은 코끼리는 모두를 놀라게 했죠. 회색도 갈색도 아닌 온몸이 푸르스름한 빛으로 반짝였고, 엉덩이엔 얼룩처럼 반짝이는 무늬가 있었거든요. 엄마와 아빠 코끼리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맞추며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색을 지녔네요. 숲도 하늘도 이렇게 푸르진 않을 거예요. 엄마 코끼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엉덩이에 피어난 푸른 얼룩은 별처럼 반짝이는 꿈 같군요. 아빠 코끼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이름은 푸르기라고 부르면 어때요? 푸른 얼룩, 그리고 푸르게 빛나는 마음. 그렇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코끼리 푸르기는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다른 아기 코끼리들은 푸르기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너는 왜 그런 색이야? 너 우리랑 똑같은 코끼리가 아니구나? 난 푸르기야. 푸른 얼룩이 있는 코끼리. 그러자 아이들은 웃기만 했어요. 어느 날
마을 놀이터에서 모두가 모래 위를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중 덩치가 큰 아기 코끼리 토르가 푸르기를 보며 말했어요. 푸르기 너 물감에 빠진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웃으며 따라했어요. 푸르기는 물감 코끼리래요. 친구들의 놀림에 푸르기는 너무 속상했어요. 엉덩이의 얼룩무늬가 모두에게 들킨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푸르기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달려갔어요. 방으로 들어선 푸르기는 거울 앞에 서서 가만히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왜 나만 푸른빛일까? 이 얼룩은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걸까? 거울 속 푸르기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고 창밖의 해는 저물고 있었어요. 상처받은 푸르기의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 아빠도 걱정했어요. 푸르가, 너는 아주 멋진 푸른색을 가졌단다. 그 색은 숲과 바다, 새싹과 희망이 담긴 색이야. 엄마 코끼리는 다정히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푸르기는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 너무 다른 것 같아 아직도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푸르기는 혼자 숲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혹시 어딘가에도 나와 닮은 게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한참을 걷던 푸르기는 강가에서 무지개를 보았어요. 우와, 무지개다. 빨주, 노초, 파남보? 내 색깔도 저 안에 있네. 나도 무지개의 일부였구나. 그날 이후 푸르기는 더 이상 거울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을 꽂기 시작했죠. 나는 푸른빛 코끼리야. 그리고 이 얼룩은 나의 무지개야. 엄마와 아빠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푸르기를 안아주었어요. 별같이 반짝이는 우리 푸르기.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란다. 그날 밤 코끼리 마을엔 커다란 별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별은 푸른빛이었고 얼룩이 반짝였으며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답니다. 공작과 두루미. 햇살이 반짝이던 어느 날 숲속 연못가에 아름다운 공작 한 마리가 깃털을 살랑살랑 흔들며 걷고 있었어요. 공작은 자기 꼬리를 활짝 펴더니 거울처럼 맑은 물에 비춰보며 말했어요. 이 깃털 좀 봐. 푸른빛, 초록빛, 금빛까지. 정말 예술이야, 예술. 공작은 깃털을 사르르 문질러 윤을 내고는 주변에 누가 자신을 보고 있나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얀 날개를 가진 두루미가 사뿐히 내려와 연못가에 앉았어요. 공작은 두루미를 힐끔 쳐다보다가 콧방귀를 뀌듯 말했어요. 어머, 넌 누구니? 깃털에 색도 없고
그렇게 하얗기만 해서 눈에 띄지도 않겠다. 나는 지나가기만 해도 다들 감탄하는데. 두루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꼬리를 펼쳤을 때 정말 아름답더라. 하늘을 날면서 보니까 햇살 아래서 반짝이는 모습이 참 멋졌어. 하지만 나는 하늘을 날 때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 하늘을 가르며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거든. 공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날 수 있다고? 정말? 와, 나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자 두루미가 말했어요. 너도 한번 날아보는 게 어때? 그 멋진 날개로 하늘을 나는 기분. 정말 특별할 것 같아. 공작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날개를 퍼덕였어요. 크게 힘을 주어 벌려갔지만 푸드덕 푸드덕. 공작은 몇 발자국만 앞으로 뛰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 나는 이 멋진 깃털이 너무 무거워서 날 수가 없어. 두루미는 다가와 조용히 공작의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너는 땅 위에서 누구보다 눈부시고 나는 하늘에서 자유롭고 우리는 서로 다른 멋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공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겉모습만 자랑했던 내가 조금 부끄러워졌어. 두루미는 미소를 지으며 넓은 날개를 활짝 펼쳤어요. 그리고 바람을 타고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두루미의 모습은 참으로 멋지고 자유로웠어요. 공작은 그 모습을 고개를 젖히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신의 화려한 꼬리를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는 하늘을 날 순 없지만 이 아름다운 깃털은 나만의 특별함이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멋이 있는 거구나. 바람이 살짝 불어와 공작의 깃털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햇살에 비쳐 반짝였어요. 그날따라 그 반짝임은 자랑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처럼 느껴졌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한여름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어느 숲속 마을에 작고 부지런한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지어 곡식을 나르고 나뭇잎을 운반하고 흙을 다져 집을 튼튼히 만들었죠. 이쪽 창고는 곡식을 꽉 채워야 하니까 잘 부탁해. 알겠어. 곧 장마가 오니까 서둘러야 해. 개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무리를 이루어 함께 일했고 서로 도우며 겨울을 준비했답니다. 정말 신기하네. 그렇게 같이 바쁘게 움직이면 지치지도 않아? 난 그냥 노래나 부르면서 여름을 즐겨야겠다. 랄랄랄랄라. 힘들지만 함께하니까 버틸 수 있어. 그리고 겨울은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 배짱이는 그런 개미들이 답답해 보였어요. 숲에는 곡식이 넘쳐났고 나뭇잎도 풍성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곡식이 땅에서 계속 자라는데
뭐하러 모으고 쌓아두는 거지? 배짱이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편하게 누워 노래만 불러댔죠. 아, 오늘만큼은 나도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싶다. 잠깐만 누워도 될까? 아니야. 추운 겨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곡식을 모아야 해. 개미는 쉬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가며 열심히 일했어요. 무더위에 숨이 차도 등에 진 곡식이 무거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흘러 푸른 숲은 점점 노랗게 물들었고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가을 공기 좋다. 아직도 이렇게나 먹을 게 많은데 대체 왜 개미들은 저렇게까지 일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드디어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밭은 금세 거세졌고 숲은 하얗게 덮여갔죠. 그리고 땅은 단단히 얼어붙었고 곡식이 자라던 풀밭은 눈 속에 잠겨버렸어요. 배짱이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톨의 씨앗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추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땅도 너무 딱딱하고, 배고파. 그제서야 배짱이는 깨달았어요. 개미들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추위에 덜덜 떨며 곡식을 찾아 숲속을 헤매던 배짱이는 개미들의 집에서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했어요. 창밖에서 바라본 개미들의 모습은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개미야, 나 좀 도와줘. 배짱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들어와. 많이 춥지? 따뜻한 스프를 끓였으니까 우리 같이 먹자. 개미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 백장아, 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와. 그때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이번엔 겨울 준비도 같이 하면 더 좋을 거야. 응, 내년엔 꼭 그래 볼게.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일하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 그날 이후 배짱이는 개미를 따라 여름이면 곡식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노래는 여전히 부르면서도 준비하는 마음도 함께 키워갔죠. 개미는 그런 배짱이를 보며 예전보다 조금 더 가볍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답니다.